2025 시즌 25라운드 기준 11승 9무 5패 리그 2위, 한때 리그 선두까지 질주했던 황선홍 감독의 대전은 숫자만 보면 의심의 여지 없는 성공적인 시즌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경기를 보면 볼수록 심지어 이기는 날에도 뭔가 개운치 않은 답답함이 느껴집니다. 오늘은 좋은 성적에 가려진 대전의 답답한 전술에 대해 파헤쳐보겠습니다. 황선홍 감독의 대전은 분명히 결과를 만들어내는 팀입니다. 그걸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지표가 바로 경기당 승점이죠. 2024 시즌 이민성 감독 시절엔 0.85점에 불과했지만 황선홍 감독의 부임 직후 1.55점, 그리고 올 시즌엔 1.70점까지 상승했습니다. 무려 정확히 2배의 성과를 거둔 겁니다. 공격 지표도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득점은 1.27골에서 1.39골, 총 슈팅은 8.82회에서 9.70회, 페널티 박스 안 슈팅이 4.95회에서 6.09회로 증가. 단순히 많이 쏘는 팀이 아니라 좋은 위치에서 때리는 팀이 된 거죠. 수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의 패스를 끊는 인터셉트는 소폭 줄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볼 획득, 즉 영리한 위치 선정으로 공을 다시 가져오는 능력은 68.82회에서 84.30회로 급등했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보면 대전은 확실히 K리그 상위권 팀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왜일까요? 우리는 대전이 이기고 있을 때도 경기를 보면서 자꾸만 답답함을 느끼게 됩니다. 도대체 무엇이 빠져있는 걸까요? 그 실마리를 찾기 위해 패스 데이터를 들여다봤습니다. 중앙 패스는 191.5회에서 204.2회, 롱패스는 27.5회에서 30.7회, 짧은 패스도 소폭 상승했지만 전체 패스 수는 373.1회에서 373.5회로 거의 그대로입니다. 결국 숫자만으로는 이 답답함을 설명하긴 어렵습니다. 이제부터는 4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경기장 안의 움직임을 직접 들여다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중앙 연결 부재입니다. 수치만 보면 공격 진영에서의 패스와 키패스 횟수는 소폭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경기력의 질적 개선으로 이어졌다고 보긴 어렵죠. 이 문제는 특히 3라운드 수원FC전과 19라운드 김천전에서 두드러졌습니다. 두 경기 모두 높은 점유율을 기록했지만 중앙을 거치지 않고 측면만 반복해서 맴도는 흐름이 이어졌죠. 특히 김천전은 전반에만 점유율 67%를 넘겼는데요. 공격 진영에서의 패스는 고작 41회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장면 13분 50초, 전진할 수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백패스를 하는 장면은 팀의 전진 의지, 나아가 전술 방향성 자체에 대한 의문을 갖게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바로 전방 지원 및 결정력 부족입니다. 먼저 데이터를 보시죠. 총 슈팅과 유효 슈팅 수치는 각각 8.82회에서 9.70회, 3.45회에서 3.74회로 소폭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지표인 슈팅 대비 득점률은 14.3%로 지난 시즌과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즉, 기회는 늘었지만 결정력은 오히려 떨어졌다고 볼 수 있죠. 이 차이는 두 경기에서 뚜렷하게 드러났습니다. 서울의 단단한 미드블록의 측면 공격은 좀처럼 풀리지 않았고 전방 공격수는 상대의 촘촘한 간격에 갇혀 고립됐습니다. 결국 슈팅은 단 한 번에 그쳤죠. 반면 울산전에서는 달랐습니다. 라인을 높인 울산을 상대로는 롱패스, 포스트 플레이, 침투, 이 전방 지원 패턴이 유기적으로 작동하며 위협적인 장면들을 여러 차례 만들었습니다. 즉, 대전의 공격은 상대 전술에 따라 성과가 크게 요동치는 일종의 복불복형 공격 구조인 셈이죠. 세 번째 문제는 바로 플랜 B가 없다는 것, 즉 전술적 유연성의 부족입니다. 이 문제는 서울전 하나만 봐도 명확히 드러납니다. 대전은 우측으로 상대를 끌어들인 후 반대 전환으로 상대를 공략하는 패턴을 준비했죠. 하지만 서울은 침착하게 미드블록을 유지하며 대전의 플랜 A를 완벽하게 무력화시켰습니다. 플랜 A가 막히자 대전의 공격은 그 자리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특히 18분 37초, 텅 빈 하프 스페이스가 열려 있었지만 아무도 침투하지 않고 뒤로 볼을 돌리는 장면이 이 팀의 약속된 다음 계획이 없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리고 플랜 B의 부재가 어떤 결과로 이어지는지 데이터가 그대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문제는 바로 수비 컨셉의 혼재입니다. 이 혼란은 데이터에서도 그대로 드러나는데요. 상대 패스를 끊는 인터셉트는 줄었지만 직접 몸싸움을 통해 공을 빼앗는 태클과 볼 획득 수치는 오히려 크게 늘었습니다. 그 이유는 경기마다 수비의 정체성과 접근 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 울산전에서는 태클 11개, 파울 14개를 기록하며 저돌적인 맨투맨 압박을 시도했지만 서울전에서는 한 발 물러선 수비로 정반대의 모습을 보였죠.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어떤 컨셉을 택하든 완성도가 떨어진다는 점입니다. 대표적인 예시가 바로 서있기만 하는 4-4-2 블록 수비였습니다. 두 줄 수비 대형은 갖췄지만 공을 가진 상대에게 전혀 압박을 가하지 못했고 그 결과 너무 쉽게 공간을 내주는 장면들이 반복됐습니다. 서울은 이런 소극적인 대응을 상대로 무려 슈팅 20개와 키패스 11개를 기록했고 이와 같은 안일한 수비는 울산전에서의 이 실점으로도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을 보여주는 최종 성적표가 바로 이겁니다. 수비는 사실상 이전 시즌에 비해 전혀 나아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답답함을 확신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해답은 롱볼이냐 빌드업이냐의 선택이 아니라 상황에 맞게 두 전략 모두를 활용할 수 있는 약속된 움직임입니다. 첫째, 상대가 라인을 올리면 바로 울산전처럼 롱패스 포스트 침투로 빈 공간을 빠르게 파고드는 패턴을 작동시켜야 합니다. 둘째, 상대가 내려앉으면 이럴 땐 힘이 아니라 셈이나 하프스페이스 오버로드를 통한 제3자 침투로 공격을 풀 수 있는 실마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두 플랜을 완성하는 마지막 조각은 바로 수비 안정성입니다. 공격이 막혔을 땐 즉시 재압박, 지역 방어에서는 언제 압박을 나갈지에 대한 명확한 신호가 필요합니다. 결국 대전의 문제는 롱볼이냐 빌드업이냐가 아닌 팀의 중심을 잡아줄 명확한 게임 모델의 부재였습니다. 상대에 따라 명확한 역할과 약속이 더해진다면 지금의 좋은 결과를 내용으로도 증명하는 진정한 강팀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저의 분석이 때로는 날카롭게 느껴지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좋은 성적을 넘어 더 매력적인 축구를 보고 싶은 것이 우리 모두의 솔직한 마음일 겁니다. 앞으로도 이런 솔직하고 깊이 있는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축구는 즐기는 것, 토이풋볼이었습니다.